사실 제가 오늘 장희동 박사님하고 오정 교수님 초청해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또 화공학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화공학회가 제가 좀 처음이고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적인 소개 위주로 발표를 드리고 또 제 연구가 여러 화학공학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보고자 좀 발표자를 좀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연구 소개 위주로 좀 많이 발표자를 꾸몄으니까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있으시면 같이 또 교류를 좀 많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준비를 하는 내용은 공기 중에 있는 무유미생물인 바이오 에어로졸에 대한 탐지 및 제어 기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발표는 안 나왔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이트에서 기계공학과 쪽에서 박사를 하였습니다. 연료체 전공을 하였고 연료체 전공하면서 바이오에어로졸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미생물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해가지고서 간단하게 미생물학 쪽 관련된 학교도 갔다 오고 아까 원영 교수님 과학 쪽 많이 이렇게 발표했던 것처럼 보통 디텍션 같은 경우를 할 때는 탐지 기술 같은 걸 할 때는 광학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광학 기술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카텍 쪽에서 공부를 좀 해봤어서 예전에 좀 기계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동시에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키스트에서 공기 중에 있는 특히 이런 실내 공기질이나 아니면 대기 공기질에 떠 있는 이렇게 부유 미생물에 대한 제어 기술 그리고 탐지 기술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경,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위에 바이오 에이전트에 대한 탐지 및 제어 기술 같은 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안내해서 저희 연구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센서 플랫폼 기술,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기술 같은 것들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계공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런 에어로졸, 그러니까 대기 환경 쪽에서 많이 다루시는 주제이긴 한데 이런 환경 에어로졸을 어떻게 저희가 잘 발휘를 하여서 실내 공기질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공공보건 쪽이라든가 환경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화학공학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방법들이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석사 때는 나노입자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연구를 썼어요. 바이오에어로졸 말고 가장 간단하게 이베포레이션 시키고 컨덴세이션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입자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연구실에 우리가 했는데 이온을 뉴클레이 공식 핵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온을 통해가지고서 나노 입자의 크기나 이런 농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온을 주입했을 때와 주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입자들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서 그 당시 한 2004년도쯤에 이제 한창 아직 은나노 입자나 이렇게 나노 입자에 대한 특성 자체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나노 입자 자체가 항균 특성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는 게 먼저 나오면서 삼성전자 쪽이나 LG전자 쪽에서 이렇게 은나노 입자 제너레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세탁기나 또는 진공청소기에 넣고 싶어 했었어요. 은나노 입자 항균 성질을 이용해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버포레이션, 컨덴세이션 방법 같은 걸 사용하자니 커다란 이제 퍼니스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전제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제너레이터가 좀 하는 연구를 같이 산학으로 시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여기 작은 히터를 놓고서 여기다 이제 한 1400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이런 좀 기능성 히터를 이용을 해갖고 은나노 입자를 손쉽게 상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이제 막 다 개발이 돼갖고 2006년도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은나노 입자를 포함한 타이타니아 입자, 카본 나노 입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작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소위 코팅을 제외한 이렇게 입자상으로 떠다니는 공기 중에 떠다니든 물속에 떠다니든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같이 저희랑 일했던 삼성전자 쪽 박사님께서 지준호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고민한 게 과연 은나노입자가 그럼 해롭다면 얼마나 해로운가 그걸 알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이제 그 상황형시험연구원 쪽에 송도에 있는 그런 독서평가 연구실에서 이러한 챔버들을 구축하고 이 챔버에다가 저희가 이제 만든 은나노입자 같은 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뿌려주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마치 작업자처럼 8시간 동안 노출시키고 또 28일 동안 계속 노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피드론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나 폐까지 가가지고 은나노입자가 너무 고농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힌다 하는 연구 결과도 얻었고, 저는 그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런 걸 90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뇌까지 들어가더라 하는 연구들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걸 처음 셋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은나노입자를 가지고서 흡입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ISO 스탠다드를 저희가 세계 수출을 2건 정도 좀 만들었었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원래는 그 기계공학 베이스에서 은나노입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반전 연구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환경 시험을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유미생물에 대한 미생물 연구를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기계 베이스에서 미생물 연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서 박사과정 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의대 쪽으로 가가지고서 실제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부유미생물들을 포집하고 실험실에서 얘네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갔을 때 운 좋게, 운이 좋다기보다도 운이 좋은 건 아니죠. 자연 창사가 일어났었으니까.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주 쪽에 있는 뉴올리언스 쪽에서 이러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서 거의 도시의 반 정도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됐었어요. 근데 이 피해를 보면 이 물 자체가 바닷가 인근에 있었고 태풍에 의해서 해일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는 속도가 저희 나라에서 수해 입었을 때처럼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물이 쭉쭉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15일 동안 그 잠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물이 어떻게 보면 이거 전기가 배선돼서 아직 이 사진 같은 게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이제 초반에 불난 사진이고 15일 동안 물이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던 미생물들과 이제 육지에 있던 미생물들이 결국 섞이면서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바이오 컨테미네이터된 그런 소위 공판을 핀 거죠. 펴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분석이 왜 필요했냐면은 이 당시 때 이 정도 오염이 됐으면 보통은 다시 재개발을 하면 그만인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막상 재개발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낡아서 재개발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다가 이거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작업 안전성,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킨 바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절대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이 지역에는 물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전기가 다 끊기게 되고 저희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직접 노출평가 실험 같은 걸 수행하고 또 2년 뒤에 다시 도시가 리빌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노출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에어로졸 샘플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필터에 포집도 하고 직접 이렇게 스타팩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내가지고서 시험실을 가져가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 오염된 물질들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에 저희가 왔다 갔다 밟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옮기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다 묻어있던 것들이 그냥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직접 여기다 에어 제트를 부어갖고 여기서 표면에 붙어있는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직접 포집을 하거나 실시간 모니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 같은 걸 봐서 이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만큼 양이 있고 또 박테리아도 어느 종류 어떤 양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직접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데몰리션 워크를 수행했었어요. 직접 망치 들고 와서 부시기도 하고 하면서 대신에 그냥 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포터블 마스크, 포터블 샘플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벽에다 달고 또는 이렇게 백팩
샘플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직접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해가 있는 곳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골절 자체가 큰 그 기둥 같은 경우는 시멘트나 철근으로 하겠지만은 대부분 골절 기본 골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까지도 다 물의 침수를 받아들여서 벽에 있는 이런 셀링칼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이 지대 같은 경우는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면은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온도 편차가 크고 또 여름철에는 또 그 밖의 온도하고 냉방을 통한 온도차,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밖의 차가운 온도와 난방을 하기 위한 온도차, 이런 온도차에 의해서 응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응결 같은 것들이 이제 벽 안에 속에 안에서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좀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잘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는데 이 소스를 항상 갖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좀 비미생물들이 떠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소스는 이미 숨어 있는데 밖에서 계속 공기청정기만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부유미생물들 특히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공기 중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써멀 이렉티베이션 같은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제 열로 쉽게 보통 제가 끓이기만 하면 높은 온도에 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많이 죽는 건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고온에 노출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부유미생물들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바이오로지컬 프로퍼티들하고 물리적인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런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도 벽에 이렇게 서멀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약간 스무드한 표면을 갖게 되는데 이 입자 자체가 작아지는 특성만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표면에 붙어있는 독성 성분까지도 같이 감소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이런 독성 성분들도 많이 감소되는 그런 이론을 이론을 박사해야겠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키스트에 왔을 때 처음 이제 저희 PI가 이제 백연환 박사님 지금 미세먼지 사업 단장하고 계신 분하고 같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실내 에어컨 청정화 원천 기술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내 공기질 안에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에어클리닝 기술 그리고 실내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센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 교환 환기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좀 더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으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 연구를 했었고 좀 기능성 소재, 기능성 그 내장재 같은 것들이 많은데 바닥 그 벽지도 있고 장판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조금 더 이런 바이오 컨테미네이트 된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는 연구들로 이거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항균 에어 필트레이션 쪽으로 연구를 좀 하였고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제 나노입자 같은 것들을 좀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팅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통 은나노입자나 테라노입자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갖고서 항균 필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것처럼 고온에 노출되거나 또는 진동 같은 거에 의해서 이런 항균 물질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호흡을 했을 때 독성 문제 때문에 많이 묻어져서 그런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이런 무기계 물질들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 그 식물이나 약용식물 같은 데에서 뽑아낸 그런 천연 항균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 필터를 좀 이렇게 항균 처리하면 어떨까? 소위 천연 항균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에로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나노스트럭처 데포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다양한 나노입자 같은 걸 합성할 수 있는 에로졸 기반으로 된 입자들 합성을 개발했었고요. 좀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제가 바이오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물질인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오로지컬한 에어로졸들 보통 저희가 다 통칭해서 바이오 에어로졸 또는 바이오 미세먼지라고 그렇게 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 이런 꽃가루라든가 곤충 사체 또는 고양이나 강아지 털 같은 경우도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 저희가 바이오졸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미세먼지, 이런 에어로졸과 좀 다른 특성이 나왔다면 이런 바이오로지컬 프로퍼티, 얘들이 생존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얘들이 계속 번식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바이오로지컬한 독성 같은 경우도 일반 에어로졸과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라든가 메르스, 사르스 또는 계절 독감 같은 것들이 다 그 에어본 상태에서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런 건강 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서 동충해라든가 또는 가축 사육장 같은 경우에서 AI 같은 것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보통은 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바이오주에 의한 어떤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오주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좀 스마트한 제어 기술이 이제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이오주에 대한 프로퍼티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자체는 얘들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또 살아있다는 것은 얘들이 계속 멀티플라이,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증식이 안 된다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살아있다고 죽어있다고 해가지고서 항상 뭐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 죽은 것 자체도 내부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알러지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소위 저희가 이제 그 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살아있는 이런 바이오주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넥티베이션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떠다닌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마신다 하더라도 질병 걸리지 않지만은 죽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알러지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미세먼지랑 좀 차별화해서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한다든지 분석하는 것에도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공기 중에 이렇게 다양한 에어졸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보통은 토탈 바이오에어졸 저희가 이제 죽었거나 살아있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런 바이오 미세먼지의 양을 보통 1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살아있는 그 바이오에어졸을 저희가 한 1%를 보고 있고 특히 가장 쉽게 미세먼지를 분해할 수 있는 직접 컬처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에서 컬처러블 한 것도 0.2%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미세먼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양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바이오에어졸 양은 극히 미량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극히 미량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이오에어졸 연구할 때는 이렇게 극미량에 존재하는 바이오에어졸을 어떻게 하면은 고단위로 농축을 하고 바이오에어졸을 에어졸부터 세퍼레이션 해가지고서 직접 연속적으로 그 디텍션 파트까지 옮겨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샘플링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컨템됐다고 보면 컨템된 건데 그런 그 시료 중에서 굉장히 일부만 존재하고 있는 바이오에어졸을 어떻게 높은 강도로 선택성을 가지고서 그 바이오에어졸을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챌린징한 디텍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10가지를 가지고서 올해 1월달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실내 공기 유해 물질 중에서 4가지가 PM10과 PM2.5 그리고 에어본 박테리아, 에어본 폰자이 4가지 물질, 입자상 물질이 지금 유지 및 권고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 4가지 입자상 물질 중에서 바로 절반이 2가지 물질이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오에어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곳보다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의료시설 쪽이나 타가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약 810회나 510회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라든가 관리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이 10가지 물질 중에서 이 에어본 박테리아하고 에어본 펀자이 오로지 바이오에어졸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야동까지도 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데 나머지 물질들은 약 2시간 보통 측정을 해서 1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에어본 박테리아와 에어본 펀자이는 실제 배양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좀 잡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틀에서 한 번 아니면은 3일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서 지금 정보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생물과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좀 합리적인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연구 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빨리 설명드리게 되면 지금 아까 제가 샘플링과 관련해서 이 불미생물과 관련해서는 디텍션도 그렇게 좀 어렵지는 하겠지만은 샘플링 자체도 주기적으로 마치 온도계나 습도계처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실제는 없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던 시시네티 쪽이 여기가 지금 뉴올리언스인데 여기를 제가 거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방 같은 건 전혀 취할 수가 없거든요.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샘플링 자체도 굉장히 레버리어스하고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서 여기까지 좀 하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연속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이런 바이오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할 거고 꼭 감기가 걸린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먼저 사전 예방 기술로서 먼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디텍션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일반 미세먼지야 어차피 중국발이든 한국 자동차에서 나오든 플랜트 나오든 간에 소스가 있거든요. 소스가 변하진 않아요. 근데 H1N1 인플루엔자 사건도 그렇고 구지역 사건도 그렇지만은 바이오적으로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들은 계속 소스가 1차 소스에서 2차 소스로 옮겨지게 되고 2차 소스, 3차 소스로 계속 소스가 다변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계속 소스를 트래킹해야 되는 정밀한 센서망이 필요하고 이 센서망을 통해 가지고 최초 근원지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근원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소스 트래킹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UV LRP와 같이 UV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플로레센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갖고서 분석하는 기술들이 좀 일반적인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술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생물학적인 성능 물질 때문에 가능한 기술들인데 뭐 어느 정도 에러 바운드에서는 저희가 일반 미세먼지로부터 바이오조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기술 자체가 좀 옵틱스 자체가 좀 복잡하고 단가가 높다 보니까는 대부분 국방부 기술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실제 환경 쪽이나 보건 쪽에서는 아직 적용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좀 과학적 기술이 좋은데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가 그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랩에서는 좀 실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같은 작은 소형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마이크로플루이딕스하고 옵틱스 기술을 이용한 옵토플루이딕 기술을 이용을 하여 좀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일들은 저희 쪽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작은 소형 칩이 있는데 이런 소형 칩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포집을 하고 포집된 것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이런 염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염색된 것들을 이런 작은 웹캠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형화된 바이오졸 시스템, 특정 시스템 같은 걸 개발하는 게 있고 여기 안에서 이런 미생물들을 좀 다른 큰 사이즈의 에어졸과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상력과 원심력을 이용한 세퍼레이션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적으로 특정한 미생물들에만 달라붙을 수도 있는 이러한 프로브 같은 것들을 부착시키게 되면은 간단한 옵틱스를 이용해서 얘들에 대한 형광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광학기를 구성해서 이런 미세먼지와 이런 바이오미세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있었고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저희가 프로브를 일일이 달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 자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염색할 수 있는 이런 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형광이 일어나는 것과 또 스캐터링만 일어나는 그 두 가지를 타이스 플러스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서 토탈 입자분의 이러한 형광 입자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플로 사이토메트리 유세포 측정기 같은 것을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반으로 개발한 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굉장히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 미세먼지를 어떻게 잘 분리를 하여서 고농축으로 응축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디텍션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 기술에서는 다 하나하나 스텝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화돼서 자동화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앞에서 시료를 좀 저희 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쪽에서 유체와 물과 같은 액체와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동시에 같이 투페이즈 플로우로 같이 흘리면서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들을 원심력에 의해서 이러한 액막에다가 자연스럽게 포집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에어로졸 인투 리퀴드 샘플링 시스템을 이렇게 간단히 마이크로플루이딕스로 구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로졸에 대한 부피비와 이 리퀴드에 있는 부피비 리퀴드를 굉장히 작게 주게 되면은 굉장히 분홍축된 입자를 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 바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좀 높은 웨사이클론과 같은 시스템 이용해서 그 벽면을 다 이렇게 리퀴드로 코팅을 하듯이 이렇게 물을 주입을 하게 되고 에어를 넣어줘서 원심력에 의해서 입자들을 포집시키고 그 액체를 계속 디텍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그 표면 자체를 슈퍼하이드로 필릭처를 하여갖고 굉장히 균일한 그 안정적인 액막을 얻어서 포집형과 또
그 리커버리, 바이올로지컬 리커버리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시도가 가다 보니까는 실제 리얼타임 모니터로 계속 측정하는 것만큼 높은 그 타임 엑스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직접 이런 키스트 저희 안에 연구실 안에 있는 연구과 같은 데서 일반 장비들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서 일반적인 환경 모니터의 정보랑 같이 비교해 갖고 높은 타임 레졸루션 같은 데 꾸준히 측정할 수 있는 데서 활용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샘플러가 이런 디텍션하고 에어로졸 그 디텍터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고농축 샘플러가 필요하고, 고농축 샘플러 자체가 이런 디텍터 쪽으로 연결시키려면은 이런 컨티뉴어스 샘플 딜리버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보통 이런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고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보통은 액체로 전동해야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 쪽을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예를 드리면은, 제가 앞에서 그 개발했었던 이러한 그 마이크로 샘플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실버 콜로이드를 액체로 사용하여서 이제 공유 중에 있는 미세먼지 중에서 바이오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앉게 되면 이렇게 그 박테리아 표면에 실버 남은 입자들이 어그로메이트가 되고, 어그로메이트 됐을 때 이것들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구축한 라마 장비를 이용하여서 계속 이렇게 라마 시그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컨티뉴어스한 라마 시그널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정보로부터 이제 일반 미세먼지와 다른 그런 부유미생물에 대한 특이적인 피크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실행할 수가 있고, 앞에서 개발했던 이런 웹사이클론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재는 이 동영상에서 지금 액상화되어 있는 에어졸들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 롤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특별한 화합물질 HP와 반응할 수 있는 루시퍼라제 같은 것들을 도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액체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기 나오고 있는 루미너시스를 측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루미너시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HP 기술이라든가 다른 그 라만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 규제 자체가 CFU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콜로니를 키울 수도 있는 한 최단시간에 콜로니를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콜로니, 미생물 콜로니 같은 경우는 종류마다 이제 24시간이 키워야 되다 보니까 48시간 키워야 되는 그런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만약에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콜로니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서 6시간 만에 이제 콜로니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한 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렇게 바이오졸 자체가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서 향후 이제 큰 우주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 쪽에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렸던 이러한 샘플링 기술이라든가 간단한 디텍션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기술에 대한 예처럼 화학공학계 회원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요원하게만 한 이러한 디텍션, 배럴 디텍션 기술을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